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했습니다. 또 내일도 조기 폐장이 예상되는 관계로 현재 선물 시장 굉장히 미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휴장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 멈춰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이슈 체크와 함께 다시 돌아올 시장을 대비해서 다양한 전략들, 꿀팁들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장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사실 오늘 휴장이어가지고 네. 주가 움직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조금 기대의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제 분석이라든지 이슈도 상황에 맞춰서 알려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혹시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분석이나 약간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조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반에 맞춰서 네, PPT 하나 준비해가지고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조금 더 생글생글하신 것 같아요. 휴장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휴장이 아니라 네. 그냥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휴장해서 이제 그쵸. 부담이 조금 네. 덜해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선물에 대해서 좋은 꿀팁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려 있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실시간 소통도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방송 외에도 우리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상품별 시세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부터 만나볼게요. 네, S&P 500 지수입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62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37% 상승해서 12,196.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98% 하락해서 4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817.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5% 하락해서 1.1903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요 이슈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미장이 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굵직한 소식들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자세히 만나볼게요. 연준이 이르면 다음 달에 장기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고 또 경기 부양책의 합의가 늦어지는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건데요.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연준은 매달 국채 8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400억 달러,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 속도가 현재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연준은 이 장기채 매입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장기채 매입은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입니다. 연준이 장기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금리 하락에 이어지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만기가 짧은 회사채로 눈을 돌리게 되겠고 결국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고 또 연준의 이런 본격적인 조치가 과연 시장에는 또 어떤 부양 효과를 미칠지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상무부가 처음으로 중국산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환율 조작을 했다는 건데요. 빵 봉지 등을 묶을 때 쓰는 빵끈 아시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빵끈을 제조하는 미국의 업체 베드포드 인더스트리스가 중국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이 반덤핑 제소가 뭐냐면 미국의 시장 가격보다 중국의 시장 가격이 더 낮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무역법상 동종 물품의 수출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제소를 한 건데 이에 따라서 미국의 상무부가 예비 판정에서 관세율을 122.5%로 정했고요. 특히 중국산 철근에 대한 관세 부과는 중국 정부에 의한 위안화 가치 평가 절하가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내년 2월에 나오게 되고요. 후속적인 판정은 4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실제로 강행이 될지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 바이든 당선인이 이 대중국 외교에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간의 관계도 다시 한번 갈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이달 주식시장의 급등세로 연말에 산타 랠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매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소식이 산업재 섹터나 금융섹터 같은 경기 회복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자금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S&P 500 지수는 이달 들어서 11%나 급등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3만 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역시 한 달 만에 13%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월별로 큰 상승률을 보인 건 197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CFRE의 샘 스토벌 수석 전략가가 강력한 11월의 장세는 산타랠리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시장의 추가적인 탄력적인 그런 상승을 다시 한번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톱톡 수석 전략가는 다시 한번 빵 주식,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렇다면 비교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였던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12월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오늘 알아봤는데요. 혹시 좀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이슈 있었을까요?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로 관련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분은 없을 것 같고 네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첫 번째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연준에 대한 이제 그 11월 25일 날 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항상 기대를 해요. 항상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시점을 항상 기대하는데 항상 소비자 그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은 첫 번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양적 완화가 그래도 조금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장기 채권 이런 채권 매입에 대해서 만기 기준이 어느 정도 더 길어질까? 이 두 가지를 사실 크게 보거든요. 그걸 추가적으로 회사채 매입까지도 항상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의사록도 사실 별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그냥 기본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뭐 제로금리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국채 매입 그리고 MBS 채권 매입 등 각각 800억, 400억 달러로 현 시점에 대해서 유지를 하겠다. 다만 조금 여기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얘기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장기물에 대한 채권 매입일, 그러니까 진행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장기물 채권, 그러니까 장기물 매입의 확대에 대한 카드는 총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확대, 뭐 회사채를 매입한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YCT, 이제 일드캡 그리고 타겟 이제 YCC 커브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자산 매입 규모 확대는 현 시점에서 좀 이루어지기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카드를 꺼내기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준이 만족을 하고 있는 듯하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카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 말씀 그대로. 근데 이게 사실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됐던 방법이었었냐면은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조금 진행이 됐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와서 추가적으로 2012년하고 2014년에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해서 메리트 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좀 안정적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부양책에 대한 시장 자체 내에서 조금 장기채 매입의 확대 카드를 현재 시점에서 꺼낼 수 있다면은 아마 첫 번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 그대로 그냥 전반적인 장기채 채권들을 이제 팔아서 장기채에 매입을 하고, 네. 그를 통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이나 아까 말씀 주셨던 네. 뭐 상품들, 그러니까 소비나 이런 심리들이 소비가 증가하게 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합리적인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연준이 단기채 매입은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장기채 매입을 다시 많이 사들이게 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결국은 자금이 다시 한번 위험자산 쪽으로 좀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소비를 지금 너무 미국의 소비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비를 살리겠다라는 연준의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글로벌 이슈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하는 관계로 상품별 전략들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고요. 대신에 아토마스터가 다음 주 장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략들, 꿀팁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펜과 종이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전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쵸, 어마어마한 네. 전략을 주실까 네, 그래서, 싶사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네. 그래서 부담 뭐, 갖지 마세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뭐 차트 보는 법이라든지 약간 네. 메커니즘 약간 좀 소개를 하려고 제가 조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니, 더 어려운 거 가져오려다가 사실 좀 준비한 게 뭐였냐면은 네. 시장에 대한 이제 고주파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 기술적 분석에 이제 약간의 피보나치와 또 비율을 써가지고 현 시점의 주가에 대한 고가 라인대와 저가 라인대와 중간 마디에 대한 중심, 뭐 지지 저항대를 찾는 방법인데, 아마 이거를 설명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 방송이 한 새벽 2시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냥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좀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뭐 제가 추가적으로 팁 하나씩 드릴 테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초가 탄탄해야 더 그쵸. 어려운 주식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네.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석 자체를 오늘 좀 다뤄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분석한다. 어떠한 뭐 주식이라든지 뭐 파생 상품에 대한 선물을, 주가를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하자면은 증권 분석이라는 건데, 자, 증권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투자 수익률과 위험에 따른 체계적인 예측을 통해 유리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의사 결정의 정보를 정리하는 것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주식 시장을, 이런 말이 있어요. 약간 격언이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나 뭐 선물 시장에서 항상 사람들이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이제 일확천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순간적인 수익이라든지 약간 좀 뭐 눈에 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약간 좀 큼을 크게 가져왔다가 대부분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 시장이든 선물 시장이든 간에 이제 어느 정도 나 약간 좀 전업으로 해봐야겠다. 나 이걸로 업을 삼고 일을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게 이 리스크 자체에 관련해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다 떠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보면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주식을 배우고 있다 아니면 뭐 선물을 배우고 있다 했었을 때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이런 분석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선 증권 분석이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글상 자, 시장의 내재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모든 요인을 살펴보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현재 오른쪽 그림, 그러니까 이쪽이네요. 이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사실 저 리포트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저 리포트 내용에서는 좀 두세 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3분기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뭐 GDP 성장 수익률이라든지 이제 두 가지 이제 뭐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좀 제시가 될까 하는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장의 뭔가 움직임에 대한 요소보다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 조금 달라요, 이거랑.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거시적이라고 좀 볼 수도 있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작은 거시적이 아니라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할 때 쓰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술적 분석이 거시적 분석도 같이 가능한 하나의 네. 방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과거 및 현재 시장 가격을 변동을 연구를 하고 이제 그로 인한 특징들을 찾아내면서 이를 통해 미래 가격 변화에 대한 예측하는 분석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은 무조건적으로 차트, 즉 움직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어떤 식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약을 하자면은, 자,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연구하는 반면에, 자, 기본적 분석은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 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외신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네. 그러니까 약간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경제적인 실리적 초점에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주식에서는 사실 기본적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하고 선물에서도 사실 기본적 분석이 조금 중요하지만은 트레이딩 시점 관점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조금 더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물에서는 7대3 정도? 6대4 정도? 네, 6대4 정도. 아무튼 뭐 가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장점을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선물 시장이랑 조금 연관지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방향성이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시간의 그러니까 타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3가지 장점을 고루 갖출 수 있고, 이 기술적 분석과 선물 시장은 조금 떼어낼 수 없는 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어떠한 거래 방법 및 기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주식에서 쓸 수 있고 선물 시장에 쓸 수 있고 그 외에 뭐 비트코인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트로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만 들어가 있다면은 기술적 분석은 어떤 방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순환적 특성, 이제 약간의 사이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1은 약간 2라는 느낌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상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투심이 오르니까 시장 자체 내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시장에 대해서 투심이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만약에 주식시장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주식에 대한 상승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면은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하나의 이제 요점들, 그러니까 순환적 포인트 자체가 들어가고, 이 순환적에서 들어간다고 치셨을 때는 금리도 들어가요. 금리의 위치에 따라서 상품별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건 분석 도구의 자유로움인데, 이거는 사실 되게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약간 차트를 자기가 뭔가 봤었을 때 자기만의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조 지표를 넣다거나 약간 좀 작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자본의 이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약간 자본의 유동성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집어넣고 조금 오래 보잖아요. 약간 수익 관점으로 보는데, 사실 선물 시점에서 수익 관점을 보진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제한된 금액으로
묶여있지 않은 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장점이 좀 크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유동성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성 거래에 유효하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이제 이러한 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데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결과, 값이 무조건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추세에 대한 이론인데 이 두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트레이더들은요, 항상 추구하는 게 있어요. 방향성을 맞추고 싶어요. 항상 방향성에 대한 초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분석했었을 때 방향성에 대한 포커스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이요? 무조건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어떻게든 분석을 하고 찾아내는 것이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되풀이임이라는 건데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약간 좀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든지 뭐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든지 네, 맞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안 입곱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예측의 정당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자료의 통계적 분석, 그리고 랜덤 워크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계속적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내용이 조금 내용이 저도 이거는 조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기술적 분석을 워낙 좀 좋아하고 오래 했다 보니까 랜덤 워크 이론이 뭐냐면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건 구할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 보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술적 분석을 비판했었을 때 이러한 흐름에서 이런 흐름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되긴 해요. 항상 맞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오늘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좀 궁극적인 얘기는 기술적 분석의 초점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에 대한 집중적 분석이랑 그다음에 목표 가격 및 저항과 지지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향성, 즉 차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만 포착을 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에 좀 다뤘던 추세에 대한 집중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항상 주가의 움직임은 방향은 수렴과 발산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좀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주가가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움직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움직일까요? 오른쪽이요. 그렇죠. 네. 자,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가 절대 시간과 가격에 비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정리할 때 이 이제 왼쪽 이제 Y축을 하는 곳을 이제 대부분 이제 P, 이제 X축을 또 P라고 해요. 근데 이 P의 뜻은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뜻이고 프라이스. 이제 X는 이제 페리어드라는 기간의 뜻이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PP 차트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저는 네네. PP 차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시간과 그리고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 가격. 네, 그래서 이 조건부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는 항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그 가격만큼 올라가는 절대 비례적인 움직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이제 그 이유는 뒤에서 내용을 좀 해볼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기술적 분석에서의 추구에서 아까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방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구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구간을 볼까요? 두 번째 구간을 볼까요? 방향성을 그쵸. 볼 때 두 번째? 그렇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주가에 대한 발산 시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무조건적으로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거에 아까 지금 궁극적인 목표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주가가 움직이지 않거나 횡보나 박스를 이루는 구간대를 대부분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잠정적인 휴식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주가가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뭐 시장에 대한 이슈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고 자금 유동이 들어올 때 이제 발산이 시작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은 항상 수렴과 발산에 대한 반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렴 이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수렴 이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듯이 이러한 패턴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그 두 번째 방향성 그 박스가 네네네. 발산인가요? 그쵸, 발사입니다. 네, 첫 근데 번째가 수렴이고 네, 근데 좀 간단하게 말하면 수축과 팽창이라 보셔도 돼요. 수축과 팽창. 네. 네. 좀 둘다 어렵네요. 어려운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차트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일봉상 차트인데 이제 골드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시간과 가격에 비례해서 1대1 비율가 절대 안 나오고 이렇게 활형처럼 나온다 해서 보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주가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네. 수렴 이후 발산 시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메커니즘은 무조건적으로 이거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렴대 구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발산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구간대 내에서 이제 아나운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네. 현재 시점에서 1번, 2번, 3번, 4번 구간대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발산 시점을 제가 체크를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과연 발산 시점은 어느 구간대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어느 구간 때부터요? 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좀 어려운데. 3번? 맞아요. 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게 뭐냐면은 네. 절대 1번하고 2번 구간 내에서 절대 이 매집하는 구간 내에서 방향성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집 이후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방향성 자체가 이 포커스가 대부분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점 왜 안 찾을까요? 이미 나왔기 너무 때문에. 고점이라서. 네, 그렇죠. 이미 기반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가에 대한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3번 구간을 찾아내고 하고 싶어하고 이거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좀 쉽게 내용이 저 좀 들었습니다. 약간 긴장돼요, 지금. 또 어떤 질문을 줄지. 어려운 내용이 이제 조금 있을 수도 있긴 네, 하지만 여태까지 네. 계속 맞췄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가를 하시는 분들도 뭐 네. 일본에서 뭐 기술적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지금 일본에서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발견하고 포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만 하자면은 그래서 수렴 구간을 판단.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뭐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거고 네. 항상 중요한 거는 발산권을 포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끝입니다, 사실. 정말 참 이게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뭐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네.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항상 형태꼴을 이루지를 하는데 사실 차트가 네.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발산 나왔으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분석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죠.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 도구의 자유로움인데 자, 보조 지표에도 이걸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대가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게 대부분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주가에 대한 판단, 그래서 현재 시점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쓰는 거고 조금 더 주가를 보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보조지표의 추구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발산 시점에 대한 포착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가 쓰는 이제 트렌드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추세에 대한 포착, 추세에 대한 이제 지표라고 하는 건데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보조지표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볼린저 밴드랑 이제 MACD에 대한 이제 관련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이제 뭐 그냥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자 대부분 이제 현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주가 자체 내에서 이제 대부분 이동 평균에 들어간 즉 우리가 쓰는 보조 지표는 무조건적으로 타점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되지만은 추세에 대한 유지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세에 대한 발산 시점을 포착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약간 조금 예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데 뭐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시고 있으시면은 뭐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보고 예를 계세요. 들면은 네. 잠깐 이거 지금 쓸 건 아니지만은 이 그림만 좀 크게 쓰고 싶은데 아니다.
마우스 휠로 컨트롤을 누르시고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쳤었을 때 대부분의 이제 볼린저 밴드를 쓴다는 것은 이제 뭐 보조 지표의 하나 중이기도 하고 발산 시점 포착하는 이제 하나의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동 평균선의 상위 호환적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이 다 보여주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나 가져와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정의로 따지게 되면 그냥 이동 평균선에 대한 상위 호환적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지표 자체가 이제 중심값이 있는 이제 기준선이랑 이제 그 중심선을 이제 표준 편차값으로 나누는 상한선과 이제 하한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차트를 좀 써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싶어서. 네, 차트로 좀 잠깐만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예전에 처음 매매를 배우고 기술적 분석을 배웠었을 때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은 딱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그 볼린저 밴드랑 그 MACD를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호환상이 제일 좋긴 좋아요. 추세에 대한 확장성하고 유지력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지표값이 페리어드가 들어가죠. 21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1선이 이 중심 보라색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1선이 이 보라색 선이고, 이 21선을 이제 표준 편차값으로 나눈 값이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수축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팽창하는 구간이 무조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약간 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을 포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발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밴딩 폭이 줄어들었다가 밴딩 폭이 넓어지는 것을 발산이라고 하는데, 이때 시점에서 방향성이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법도 있어요. 돌파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안착 기법이라는 것도 존재하긴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포커스는 주가에 대한 유동성이 터질 때 시점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지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주가가 잠정적인 휴식 기간 때 있다가 이제 발산 시점으로 넘어갔을 때를 포착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볼린저 밴드가 팽창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팽창이라는 의미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의 폭이 벌어지는 걸 뜻하는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팽창할 때 볼린저 밴드도 같이 커진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인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밴딩이 이렇게 있고 주가가 여기 안에 있을 확률이라 주가가 이 밴딩 폭 밖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 밴딩 안에 있을 확률을 94%에서 96%로 측정을 하고 캔들이 밴딩 밖으로 나가는 확률을 4%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밖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 자체가 현재 이 밴딩 폭을 나갔네, 추세가 나오겠다, 이런 시점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확률과 경우의 수를 같이 넣는 하나의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이고, 원래는 기법들도 다 쓰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는 기법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지표의 추구는 항상 발산 시점에 대한 포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방향성이 터지는 것. 이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약간 보조 지표의 문제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약간 변수라고 보는 건데, 자, 보조 지표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90% 이상이 이동 평균선이 적용이 돼버려요. 파생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도 이동 평균선의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에서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그 외에 일목균형표, 그리고 CCI, RSI 여러 가지 이제 추세 지표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다 90% 이상 다 거의 이동 평균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동 평균선은 가격과 기간이라는 요소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평균 가격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평균차를 구하는 거예요. 기간에 네.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가격과 기간이라는 것은 후행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후행성. 주가 자체가 보게 되면은 현재 차트 내에서도 이동 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내려왔었을 때 이동 평균선의 평균값이다 보니까 평균에서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사실 가격이 이미 먼저 반영이 되고 시간이 먼저 지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미 차트 내에서 주가 내에서 기반영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가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조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100% 맞는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패턴 매매라고 하고 뭐 시스템 매매라 해가지고 막 컴퓨터가 도와주고 하는 매매들 있잖아요. 사실 그 확률적인 그 경우에서 이런 거 다 넣더라도 사실 그 선물 시장에서는 대입하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러한 하나의 요소 정도 들어가 있나 보는 거죠. 후행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보조 지표들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행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적중률이라든지 타점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보조 지표가 맞으려면요, 어떤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원웨이 시장이 맨날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올라가는 주가라든지 항상 떨어지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보조 지표의 값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웨이 장이 나오진 않잖아요. 어느 날 보합 장세도 나오고 박스 장세도 나오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제 양전에서 음전환이 되는 장세도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보조 지표에 대한 그 방향성이 조금 옅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보조 지표의 변수가 강할 때 따로 챙겨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네.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식은 좀 모르겠어요. 주식은 네. 이제 워낙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뭐 데일리 트레이딩 자체에 대한 관점보다는 항상 네. 이제 위크나 이제 약간 몬스 개념으로 한 주에서 한 달까지.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 차트를 확인 안 할 때도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3시간 열리고 레버리지가 크고 양방향성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데일리 트레이딩에 너무 관점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관점에서 매일매일 열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기본적 분석 하나 가지고는 절대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준이 부양책 뿌렸다 네. 이런 얘기 하나 가지고도 사실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겠지만은 그 주가가 올라가는 내려갈 때 타점들 이런 걸 보려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하려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배우다 보니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근밀자 캔들에 대한 캔들. 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봐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얼마 정도 올라가고 얼마 정도 네. 내려갈까 이걸 먼저 항상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 이게 스케치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보는 건데 이제 전체적인 일봉 시점에서 전일 뭐 시가나 종가, 뭐 전일 거래량이 터졌던 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채정해가지고 오늘 캔들이 고가나마 이 정도까지 뭐 시가는 나와 있으니까 그 종가는 여기 구간대 위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겠다. 먼저 이걸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제일 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 게 제일 뭐냐면은 네. 일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항상 하고 싶었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시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하나의 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에서 B까지 움직이겠는데 약간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면 사실 보긴 쉽잖아요. 뭐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랜 B를 쓰거나 계획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매매에 접근하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장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네. 캔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네. 이제 이러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기간이라는 요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행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깨지거나 주가에 대한 타점들이 깨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네. 사실 이제 보조 지표에 대한 변수를 값을 줄이려면은 사실 이제 이 부분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왔는데 즉 주가에 대한 분석을 온전히 보조 지표만을 통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약간 그 제가 했던 얘기에서 이제 가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제가 되는 조건이고 그렇다면 변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가격이라는 그리고 기간이라는 요소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는 시장을 대응해서 이 가격에서 사야겠다. 다만 기간을 빼버리는 거예요.
즉 보조 지표를 보지 않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줄이는 방법은 기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캔들하고 가격대에 대한 비중만 실어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점에 대한 뷰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은 보조 지표 없이 먼저 차트에 대한 틀을 먼저 구해놓고 오늘 금일자 시점에서 이 정도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것들 다 캔들에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 그 거래량이 적고 어떤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높고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분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 패턴이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암기를 해야 되나?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 그 캔들 분석이라든지 캔들 패턴, 뭐 차트 가격대, 마디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시장 차트에서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제 가능성이 이제 바로 네. 실전에서 대응도 가능하거든요. 차트를 많이 봐야겠네요. 아니에요. 이거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있겠죠. 조금 차트를 보는 것도 있겠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일봉 분석 뭐 제대로 좀 배우려면은 한 일주일 또 안 그거밖에 걸릴 것 안 같아요. 걸리나요?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오. 일본 분석 자체만 들어간다면. 그래서 어. 세분화 작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아까쯤에 이제 좀 어려운 그림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세분화. 그래서 아까쯤 말씀드렸던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발산 시점, 즉 주가가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만요. 여기 네. 자, 목표 가격 및 저항 지지 분석을 하려면요. 즉 가격대 오늘 여기서 받으면 되게 좋겠다. 여기까지 뚫으면 상승 한번 더 주겠다. 약간 이런 시점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작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작도. 네. 그래서 네.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방향성하고 유지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 작도를 사용하는 것은 방향성하고 유지력이 어느 정도 나와줬다면은 내가 그 자리 상승이 나왔다면 눌림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이러한 작도 자체는 보조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적으로 뭐 피보나치, 뭐 펜라인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단가 자체를 그어서 그리는 게 이제 하나의 작도, 이제 컨스트럭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실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거죠. 보조 지표 그리고 작도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선물 시장을 먼저 배울 때 아니면 뭐 주가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에는 사실 보조 지표 먼저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보편적으로 네. 이제 너튜브에서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기술적 분석, 뭐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나에만 치드면은 사실 연관 검색에서 쭉 나오는 게 한 100에 90은 다 보조 지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조지표의 변수를 줄이는 방법은 보조지표를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맞아요. 때문에 기본적인 걸 정말 알아야 그 그쵸. 추후에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근데 말씀인데 그 보조 지표를 이제 어느 정도 차트하고 시장 대응을 조금 오래 하는 사람들은요, 이 보조 지표가 주는 값에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스킬적인 부분도 있고 경험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 지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작도, 뭐 추세선이라도 먼저 그어볼 줄 알고 채널 라인을 그어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패턴 자체를 눈에 딱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작업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와닿네요. 네. 주가가 3파동을 그었다고 생각할게요. 네. 그 3파동을 그으면 대부분 엘리엇 파동 자체 내에서 3파동 이후 매수의 힘은 조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보조 지표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내려올 때 여기서 매수 잡아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반등 나왔어요.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보조 지표 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저점 라인대를 갱신, 즉 저가 라인대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복잡했었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내에서 상승을 한다는 뷰가 뭐죠? 곡점을 갱신하고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동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우 이론에서 나온 건데 항상 파동 자체가 하나, 둘, 세 파동 이후 주가의 매수력은 조금 상실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 2파가 나온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3파 후에 하락 2파.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배우셨을 건데 네.
이 자체 내에서 관점에서 봤었을 때 3파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매수 힘이 좀 줄어들 때네. 이때는 사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시점에서는 관망이거든요. 매수 힘. 그런가요? 네, 그렇죠. 떨어질 것 같은데 왜 관망을 하죠?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3파지 4파, 5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3파 이후는 약간 조심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퀴즈 낼 것도 좀 몇 개 가져왔었는데 지금 할 수 있을지 그런가요? 모르겠네. 어떤 퀴즈죠? 뭐 좀 이따가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도 기법에서 항상 추구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얘기가 좀 생각하는데 목표값을 추구하는 것과 마디값,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마디값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가격선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패턴을 추구한다. 이 네 가지가 목표가 들어가요. 그래서 목표값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뭐 여기 A라는 구간에서 매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B까지 올라가는 값을 구하는 것도 이 작도에서 나오거든요. 즉 저가 라인 때, 눌림에 대한 저가 라인 때와 고가 라인 때, 목표값에 대한 고가 라인 때를 잡을 수 있는 게 하나의 작도값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제 마디값이라는 것은 A와 B의 거리단에서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그 전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서 저가 갱신이 이루어지고, 고가 갱신이 한번 이루어지고 저가가 눌렸죠. 즉 네. 저가 갱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가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 내에서 주가가 이때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하나의 구축단을 만들어줄 수 있는 C값을 찾아내는 게 가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패턴 추구에서 보게 된다면은 자 A와 B, C까지 갔는데 C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A까지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다시 C 구간에서 반등 받아서 헤드앤숄더가 되는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네. 뭐 이 기술적 분석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가에 대한 뭐 방향성 체크했어. 대신 어디서 받을 거냐, 어디까지 청산할 거냐, 어디까지 손절을 둘 거냐. 이거를 기준 잡아주기에는 사실 작도만한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세분화를 총 크게 나누게 되면은 사실 이제 추세 수렴과 발산을 보여주는 또는 이걸 또는 유지력, 지지력을 확인하는 보조 지표에 대한 분석과 이제 두 번째는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비율과 패턴을 활용하는 작도 기법, 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가 끝난 건가요? 근데 이제 네. 조금 추가적인 팁 하나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조금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에 관한 문제 하나의 기점인데 이동평균선 5일이 며칠간의 거래 평균일이죠? 5일이요. 그렇죠, 5일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나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날짜가 몇 개가 되죠? 5개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대한 가격 평균선이 5일선이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0일선은 뭘까요? 2주요. 그렇죠. 네. 그러면 21선은요? 3주요. 어떻게 21선이 3주죠? 아닌가? 한 달. 네, 그렇죠. 한 달이죠. 네. 그렇죠. 한 달이고. 제가 잘못 순간적으로 훅 들어왔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60일선은요? 61선은 2달? 그렇죠. 3달. 3개월. 네. 분기. 달. 네. 한 달, 3달, 6개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산수에 약한가 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5일선하고 그리고 21선 그리고 60일선을 선물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평균적인 한 주간의 가격대와 한 달간의 가격대 그리고 한 분기 가격대를 표현하고 사실 주식에서는 480일선까지 사용을 해요. 480일선은 몇 년일까요? 저도 봅니다. 481선, 241선도 보고. 네. 그 분기가. 네. 네. 왜 자꾸 저한테 산소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에서 481선 같은 경우는 네. 2년 분기거든요. 2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평 자체에 대한 이격 자체가 조금 넓어지는 반면이 있는데 네. 선물 자체는 이격 자체를 5, 20, 60을 기준으로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 지표를 쓰시거나 어느 정도 보조 지표에 대해서 계량을 할 때 이제 조금 만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보조지표도 뭐 21선 안 쓰고 31선 쓰던 분들도 있는데 네. 항상 초점은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5일선? 11선은 쓰지 않아요. 절대로. 오. 선물시장에서는. 5일선, 21선, 61선 선물시장에서는 요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거의 제 뭐 1대1 강의처럼 제가 또 열심히 들었는데 정말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팁들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외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토마스터 1시간 동안 정말 고생해 주셨으니까 인사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